지금의 유가가 잠깐 반등하고 그 뒤로 안정적이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러한 불안감이 다시 한번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모두 차치하더라도 이런 불안감 속에서 결국에는 확실하게 돈을 버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네, 지금 이제 3월 16일인데요. 한국 증시가 3월 초에 급등락을 반복을 하다가 이제는 좀 좁혀지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대변수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고 코스피나 코스닥 둘 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에서 가장 많은 돈을 빼가고 있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아시는 것처럼 3월 들면서 중동 사태가 발발했죠. 네.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정말로 우리 코스피 지수,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1등 기업인데 10% 이상의 급락을 보인 적도 있었고요. 자, 하지만 지금 측면에서 보면 오늘 3주째인데요. 5,500포인트를 사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코스피 지수가 돈을 버는 기업이 있다라는 것이 좀 고무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발 에너지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크지요. 특히나 글쎄 무역수지 같은 경우는 에너지의 적자폭이 GDP 한 2% 후반, 중후반 정도 되니까 상당히 다타 국가들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순매도를 하고 있죠. 이 외국인 순매도가 우리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아킬레스건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은 진정 단계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왜냐하면 저 나름대로 봤을 때는 자, 지금 이란의 후계 구도가 정리되고 있죠. 따라서 중동 사태는 스테이지 2, 2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앞단과 뒷단에서의 또 다른 페이즈, 즉 국면이 바뀌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중동 사태를 보면 이렇게 극단으로 갈수록 반대국부에서는 출구에 대한 가능성 또한 물밑 작업이 늘상 있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동특이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또한 정반대의 상황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지금부터 모색하자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위원님이 이제 또 리포트도 유가의 시간, 증시 방향이라는 리포트 가져와 주셨는데 여기 리포트 보면 국제유가를 5단계로 구분했는데 한국 증시가 유독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스트레스 존의 기준은 뭘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중동 사태의 가장 키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유가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도표 5번과 6번인데요. 제가 국제유가를 5단계로 나눠봤습니다. 자, WTI 기준으로요. 2000년부터 2026년 2월 말까지의 평균값이요. 기본적으로 64달러입니다. 네, 이 평균값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를 위안으로 몇 단계를 나눈 겁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주석인데요. 1단계에는 WTI가 배럴당 39달러 이하, 그러니까 완전히 저유가 시대. 2단계에는 40달러에서 64달러 정도의 수준. 자, 3단계는 65달러에서 89달러. 4단계는 90달러에서 114달러. 5단계는 115달러 이상입니다. 자, 그랬을 때요. 1, 2, 3, 4, 5단계 동안에 평균 지속기간이 있습니다. 저유가는 가장 긴 61일 정도였었고요. 5단계는 12일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금처럼 유가가 115달러, 즉 110달러 이상으로 될 거다라는 우려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보면 오랜 기간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에 이러한 고유가 기간이 정말로 한 2, 3주 동안 적어도 한 달 정도 지속된다면 우리가 꿈꿔왔던 수많은 상승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라는 불안하다라는 것이죠. 자, 도표 6번을 보면 그렇게 1, 2, 3, 4, 5단계 중에서도 과연 우리 코스피 지수의 평균적인 수익률이 어땠냐라고 보면 1단계랑 5단계일 때 마이너스 폭이 컸다. 자,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한 것과 조금은 다른 겁니다. 유가가 높으면 부진하다. 당연히 비용 측면에서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극단적으로 1단계, 즉 완전한 저유가 측면에서도 코스피는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코스닥은 거기에 대한 베타, 즉 변동성이 훨씬 더 크고요.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유가는요. 완전히 낮아도 이것은 디플레이션 상황입니다. 완전히 높아도 초인플레이션 상황, 즉 극단의 상황에서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불안하다라는 것이고 적정한 유가, 어느 정도 레인지 안에서의 정상 상태의 유가가 훨씬 더 경기 측면에서 비용 측면에서 우리 코스피 지수 주가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15달러를 넘어서는 5단계 진입이 단순한 비용 상승을 넘어 거시경제 전체 충격으로 격상된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겠죠. 유가가 이렇게 높다 보면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자, 국제유가와 코스피 수익률의 관계입니다. 어느 정도의 임계치를 지나다 보면 유가가 높을수록 코스피 지수의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것이죠. 즉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정 유가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마지막 5단계 115달러를 높으면 이제는 초인플레이션 상황, 더구나 그 부분이 과거의 평균이었던 12일 이상 2, 3주 동안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연준, 즉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 안 좋고 비용도 높아지는데 금리도 높아진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비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시차를 갖고 기업의 이익
이익에 대해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이 유가 상승 자체보다 유가의 또 극단화에 더 취약하다고 분석한 근거와 배경은 뭘까요? 네, 모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표한 6번 보시죠. 자, 1, 2, 3, 4, 5단계로 평균 64달러 기준으로 위아래 표준 편차로 단계를 나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1단계, 유가가 너무 낮아도 그거는 디플레이션 관계라는 거,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유가는요, 경기 수요 측면에서 보면 경기에 순응합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산업이 돌아가고 공장이 돌아가면 유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겠죠. 따라서 완전히 저유가다 그래서 마냥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것이 극단적인 상황, 즉 수요 측면에서 경기에 민감하다라는 것이고요. 5단계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높은 비용에서 살아남을 기업과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저하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2단계가 제일 좋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요. 2단계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단계냐면 40달러에서 64달러 관계. 네. 중동 이란 사태가 터지기 바로 직전에 2단계였다는 거. 네. 이때 우리 코스피 지수도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수익률을 나타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평균 수익률이 3.4, 뭐 3.2 코스피 코스닥인데 이건 어느 정도 기간의 평균 수익률인 거죠? 네, 보시면 2단계는요. 평균 32일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정도가 지속되었습니다. 2000년부터 2026년 2월 달까지 한 26년 동안요. 물론 한 달 지속되다가 하루 쉬었다가 또 한 달 지속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유가가 40달러에서 64달러 그 레인지 안에서는 평균 한 달 정도의 지속 기간이 있었고 그때 코스피 수익률은 기간 평균 한 3.4% 정도 수익률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유가가 90달러 안팎의 4단계에 진입했는데 이 구간에서 기업 마진과 외국인 수급은 구체적으로 어떤 압박을 받을까요? 네, 지금 중동 사태가 벌어진 지 이제 3주째 접어드는데요. 우리 코스피 지수가 6,300포인트를 찍고 5,026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5,500포인트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하방 압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4단계부터는요. 어느 단계냐면 배럴당 WTI 기준으로 90달러에서 114달러 관계. 지금과 비슷한 관계입니다. 거의 100불 이상의 위협 선호가 나타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코스피는 하방 압력을 받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150달러 전망 경고도 했는데 이 메가 쇼크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나요? 아무래도 지금의 저는 페이즈 2 국면으로 이란발 중동 사태가 진입했다라고 보는데요. 뭐 속보에 의하면 미국의 해병대 특수부대 지상군이 파병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사이에 한 5개 국가들,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죠. 일본, 중국, 한국을 비롯해서 이 5개 국가들의 파병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상군으로 장기전과 확대된다면 국제유가는 150달러도 충분히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가능성이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단계는요.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브렌트유가 급등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장기화된다면 골드만삭스의 이러한 이 정도 되면 국제유가의 스파이크거든요. 이런 하이플레이션 가능성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이 입을 타격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글쎄 의존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또 이거 하나 좀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중요한 것은요. 결국 지금 국제유가 단계에서 도표 3번입니다. G20 국가들이 있습니다. 한국, 러시아, 영국, 인도, 캐나다 등등이 있죠. 이 국가들 중에서요. 5단계. 만약 국제유가가 115달러 이상이라면요. 어느 통화가 가장 약하냐 원합니다.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특히 중동산 에너지의 급등락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게 현재 원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글쎄요. 그 국가의 통화는 그 국가의 펀더멘탈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G20 국가 중에서 제가 구분했던 5단계 WTI 기준으로 115달러 이상에서는 원화가 가장 약세 압력이 크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의 수익률 측면에서도 비용 땅에서 가장 큰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가 급등에 대한 물가 상승 우려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도 9월로 뭐 밀리고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 사라진 것인지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있는데 지금 주식투자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보면 경기도 둔화되고 물가도 급등하는 기간이 지속되었을 때 우리가 SA 공포,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인류 역사상 스태그플레이션이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 느끼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는 종종 나타나는 것이죠. 가장 공포가 극대화될 때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즉 어떤 얘기냐면 자 3월달 FOMC 어떨까요? 3월달에는 동결 가능성이 거의 98%고 문제는 6월달, 9월달 그 이후에 동결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국제유가가 이렇게 높은 측면에서 지속한다면 또한 이것이 뉴 노멀로
계속 자리 잡는다면 결국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는 하방 압력을 보일 수 있고요. 그렇다면 경기가 부진해집니다. 궁극적으로 경기가 둔화된다는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도 다시 한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속된다 그러면 저는 여전히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 국면이 단기간이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3월 FOMC에서의 동결 가능성 더 나아가서 인하 가능성보다는 동결 가능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좀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란의 후계 구도 정리로 중동 사태가 스테이지 2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스테이지 2가 뭐고 이것이 시장 가격에는 어떻게 선반영되고 있을까요? 네, 제가 도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2월 28일입니다. 이란 사태가 발발했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깜짝 공격으로 인해서 당시에 이란 혁명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통항 불가 통보도 하면서 최고 지도자였던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자, 1단계는 한 2주간 벌어졌고요. 무분별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었습니다. 에너지 공급망이 붕괴되었다 그래서 WTI의 급등락, 우리 코스피 지수도 크게 하락했었고요. 하지만 3월 12일부터는 페이지 2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모호했었던 모즈타파 하메네이, 즉 차남이죠. 하메네이의 차남이 집권하면서 제2의 이제는 이란이 그들이 다시 한번 모즈타파 중심으로 이란 세력이 귀합되었다. 따라서 항전의 시작이다라는 게 페이지 2로 넘어가고 있고요. 자, 그가 벌이는 게 뭐였을까요? 전면전보다는 국지적, 즉 테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또 다른 우리 국제유가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자, 페이지 1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이란 정부를 무너뜨렸다면 페이지 2에서는 이란의 반격이 나타나고 있다. 그 반격은 국지적보다는 게릴라전과 테러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 원유의 LNG 공급의 20%가 통과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일주일 이상 지속된 경우 리스크 프리미엄을 넘어선 실제 공급 차질의 파괴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자, 국제유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드만삭스가 배럴당 150달러의 전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급단에서의 큰 스파이크가 보면 공급 결핍이죠. 그게 국제유가의 상승을 촉발하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비용단에서의 강한 글로벌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지속되면요. 장기간 된다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산, 국가, 그 어떤 투자도 없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간 지속 가능성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 소진을 계산할 때 사우디 대비 이라크나 쿠웨이트 상황이 훨씬 급박해 보이는데 이것이 유가 급등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늘상 있고요. 지금 이란이 보면 그 중동 지역의 원유 창고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에너지 인프라를 타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많은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공급 차질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보고 이런 가운데 지속된다면 장기 가능성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결국 다 죽는 것이냐 극단의 공포로 가고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반대편에 있는 출구도 다시 한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꼭 명심하자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출구라는 건 정확히 어떤 의미인 거예요? 전쟁이 끝난다는 의미인 건가요? 맞습니다. 출구 전략이라는 건 이렇게 양극단에 계속 항전하고 전쟁이 오러갈 것 같지만 그 물밑에서 출구, 즉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도, 타협의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동 사태의 본질이 군사적 긴장에서 또 실물 공급 충격으로 이동했다는 판단의 근거는 뭐고 투자자가 미사일 궤적 대신 봐야 할 데이터는 뭘까요? 네, 아무래도 유가 향방인 것 같습니다. 또구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익스포저가 매우 크죠. LNG 같은 경우는 공급의 약 한 2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방위적인 원자재의 가격의 상승을 갖고 있고요. 또한 이게 장기가 된다는 것은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불확실하다는 것은 전반적인 산업의 큰 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뉴스플로우 더 나아가서 국제유가의 향방을 주목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증시가 또 펀드메탈이 약해서가 아니라 충격이 전이 경로가 선명해서 더 크게 흔들린다고 하시던데 그 전이 경로의 메커니즘이 뭐고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네, 아무래도 국제유가는 중동의 익스포저가 큰 한국으로 인해서 수입 물가의 상승, 그게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결국 중간에 환율의 약세로 일어나고요. 그렇다면 결국 비용 상승으로 우리가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동에서는요, 우리가 워낙 에너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동을 탈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시안적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대안의 부재가 있죠. 하지만 우리 주식시장에서는요, 미래에 대한 꿈을 먼저 먹고 사는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국제유가가 뜨다 보니까 최근 3주 사이에 뜨거웠던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원전과 신재생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에 현실적으로는 대안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꿈을 먹고 있는 주식시장은 또 다른 테마를 야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원전과 신재생 쪽 투자하시는 분들도 요즘 생겼던데 앞으로 좋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원전은 또 다른 큰 틀에서 빌드업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 그러면 다 아시는 것처럼 현대건설, 대우건설, 한전기술 등등이 있는데요. 이미 주가도 많이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동 사태 이후에는 우리 가슴속에 남는 게 무엇일까요?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은 줄일 수 있는 방안, 그 정에서도 에너지를 좀
좀 더 탈피할 수 있고 자생력을 펼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고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또 다른 우리 전쟁 이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장중 1,500원을 돌파하는 등 굉장한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고유가가 환율을 거쳐 외국인 순매도로 이어진 연결고리는 뭘까요? 아무래도 유가 그러면요. 한국 기업들의 비용 압박, 즉 수익성 마진에 대한 하락, 그것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에 대한 메리트의 경감, 하락,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우리 한국의 구조상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다라는 것이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 3번입니다. 고유가에서 G20 국가들 중 가장 약세를 보이는 것은 원하다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자산에, 한국 기업에 대한 메리트와 유인이 희석된다, 경감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이 표를 보여주시면서 유가 5단계 구간에서 G20 국가 중 원화가 가장 취약한 통화로 꼽힌다고 했는데 그러면 가장 취약한 이유는 뭐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얘기죠. 결국 한국은 제조 강국입니다. 제조, 공장을 돌리려면 가장 간단히 얘기해서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에너지의 대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것이 최근에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의 레버리지, 즉 게임의 각축판이 되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공급 차질은 비용 상승의 폭등을 이뤄냈고 거기에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게 한국의 산업구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이 그만큼 에너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더 취약하다라는 의견 같네요.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외국인 수급 말씀을 주셨으니까 도표 4번입니다. 제가 1, 2, 3, 4, 5단계를요. 각 시기마다 우리 경제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기관, 개인 그들이 과연 얼마나 사고 팔았냐를 평균적으로 보니까 역시 5단계일 때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에 대해서 크게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더라라는 게 통계적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자금금 실적 훼손 확인 전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탈 이유는 뭘까요? 선제적으로 이탈하는 것은요. 결국 그런 겁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미래에 그것을 복귀할 수 있는 과정, 흔히 듀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가 어디냐라고 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가장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어디냐. 거기서부터 비교 열의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고서에 보면 공포를 확대할 때가 아니라 출구를 살 시점이라고 강조하셨는데 역설적으로 가장 어두운 뉴스 속에서 자산 가격이 반등을 준비한 신호는 뭐고 이런 시점에서 그럼 포트폴리오 어떻게 좀 정비해야 될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극단의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자, 유가입니다. 고유가가 지속되면요. 과거에는 큰 위기들이 왔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장기 금리의 급등도 그 부분에서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것은 많은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사모대출이 가장 핫 이슈이죠. 그 사모대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게 장기 금리의 상승입니다. 미국의 30년물 국채는 5%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사모대출의 크레딧 이슈가 벌어진다. 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만약에 지금의 유가가 흔히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잠깐 반등하고 그 뒤로 안정적이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러한 불안감이 다시 한번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모두 차치하더라도 이런 불안감 속에서 확실한 게 뭐냐? 결국에는 확실하게 돈을 버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오늘자 기준으로도요. 오늘 SK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장중에 7% 이상 상승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 이러한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가장 확신 있게 돈을 벌 수 있는 반도체, 메모리 거기에 우리는 투자자들이 가장 유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